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임상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입속에 들어가는 이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이 확인돼 정부가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토록 명령했지만 해당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잔류량은 매우 적고 물로 헹궈내는 것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치약 등의 보존제로 사용하며 유럽에서도 15ppm까지 치약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치약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포함된 이번 사안과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언론의 비교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의 그 유해 성분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치약에서 검출된 성분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인 PHMG와 PGH가 사용된 건 지난 2001년부터입니다. PHMG와 PGH는 피부 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에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습니다. 샴푸와 물티슈 등 다른 제품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어떤 독성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 기준만이 적용돼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 역시 당시 해당 성분의 위험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안전하다는 기업의 말만 믿고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중증 폐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PHMG와 PGH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의 전 대표 등이 구속됐습니다. 또 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며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옥시는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가족들과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부와 해당 기업이 이처럼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이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 역시 비슷합니다. 치약 속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들어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CMIT와 MIT는 수분이 포함된 화학 제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존제입니다. 화학 제품의 특성상 보존 과정에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치약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유럽연합은 최대 15ppm까지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판매한 기업과 제조업체들도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이 함유된 치약을 버젓이 유통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말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되면서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모두 10개 업체가 생산한 149개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에
전 제품 3,600여 개 가운데 4%가 대상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고 식약처는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사과와 환불 조치를 했고 식약처는 폐수 대상 제품에서 발견된 CMIT와 MIT 잔류량은 극소량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약의 경우 양치한 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번에 치약에서 발견된 CMIT와 MIT는 극히 소량으로 인체에 영향도 거의 없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치약 사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벌어진 후 발생한 데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앞선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사용된 사실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화학물질 부실 점검이 도마에 오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가 부처별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는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관리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제 체계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관리 기준의 통일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정부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회수조처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 절차와 관련해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영수증 소지, 사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부 마트에서는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교환이나 환불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구제 절차와 기준에 대한 명료한 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불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 사태는 이전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약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번 치약 사태까지 불거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치약의 경우 이번에 검출된 양이 극히 적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펴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비롯된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살균제 치약 사태를 기점으로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살균제 치약 사태 역시 앞서 가습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관리 부실과 기업, 제조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위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도 환경부와 식약처 등으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힘듭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가 발생했을 때도 환경부는 이 물질이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했고 제품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조사에 들어갔고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갔고 조사 결과 전체 치약의 4%에 이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치약의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더 큽니다. 일부에서는 흰 거품만 봐도 불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품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화학물질이든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감을 정부와 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치약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이든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촘촘한 관리 체계와 함께 제품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이 첨가된 제품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강력한 사후 안전관리 조치에 나섭니다. 특히 사고뿐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 조사와 제품 리콜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감시 기능을 가진 기구들이 있지만 화학물질이든 생활용품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사후 조치 권한도 해당 기관에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사고 발생부터 대응, 제품 리콜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치약 회수에 대한 불편의 경우 유통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하거나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영수증을 제시하라는 경우도 있고 환불할 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지만 가까운 판매처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사태가 확산되자 의약 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와 MIT 성분 사용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YTN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관련 기사를 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사전에 예방을 못한 만큼 사후에라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의 사용 경과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관련 보도대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민성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임상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9월 29일에 있었던 YTN DMB 9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YTN DMB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서 솔직히 짧은 프로그램 제작 기간, 그 다음에 한정된 인력, 그 다음에 충분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제작비, 이런 좀 열악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청자위원들의 시선이나 눈높이는 그동안 많이 봐왔던 정말 저희 기획된 프로그램, 정말 많은 제작비와 충분한 기간과 정말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던 그러한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사실 객관적으로 정말 그러한 그 짧은 제작 기간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러한 또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더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뭐랄까 좀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뛰시는 PD나 작가님들이나 스태프들, 또 제작 임직원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기에 오지 전에는 몰랐었던 그런 부분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재난방송사인 KBS를 포함해서 지상파 모든 방송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YTN이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YTN 모든 구성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제 최근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금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과 한국 지진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본진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 대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시청자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조금 더 매뉴얼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 지진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 통신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디오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DMB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TVN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별로 주목 안 했습니다. 몇 개 그 히트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TVN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 시청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방송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JTBC 역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방송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완성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로 그 평가받는 게 방송사인데 그런 면에서는 YTN DMB가 좀 그 취약하지 않나 그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 YTN DMB에서 한 그 프로그램은 정말 훌륭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많이 힘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또 실제 스포츠24나 캠퍼스24가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YTN DMB에도 좋은 인력이 좀 많이 계신데 좀 그 물론 이제 그 투입할 수 있는 제작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거 재미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 한두 개만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YTN DMB 사람들이 그 헷갈릴 일 없이 그 분명히 기억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흥미 깊게 보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IoT 세상이 왔다, 클라우드 세상이 왔다, 뭐 빅데이터 굉장히 많은 아이템에서 던졌어요. 이제 화두를 던지고 프로그램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진도가 나가 있고 세계를 리딩할 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 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좀 방송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이것도 비단 이제 한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시청자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간 때우기가 아닌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로부터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다양한 층의 시청자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넷째는 여러 번 이제 얘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부정적인 사례 외에도 긍정적인 사례도 많이 소개되었으면 합니다. 국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서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방송 자체가 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분위기를 좀 더 어둡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최근에 그 케이블 텔레비의 그 뉴스 방송을 보면 정말 이상한 패널들이 나와서 막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뭐 한쪽으로 편향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묻지마식 논평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 YTN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평자 내지는 코멘테이터를 선정할 때 있어도 YTN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YTN의 가장 기본인 모토이고 이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자면 또 몇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전문성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뭐 이상한 화학 물질이 나오고 뭐 환경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사실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역시 YTN은 보도 전문 채널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모습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초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가. 그러다 보니까 대표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 비슷한 뉴스고 그중 하나가 진짜 탕탕입니다. 맨 처음에 근데 신율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신율 교수님이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상당히 여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심층적으로. 그러다가 패널을 4분을 갖다 놓으면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패널 4분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면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항상 뉴스는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채널은 못합니다. 왜? 종합방송이니까, 종합편성이니까. 그러나 YTN은 뉴스입니다. 근데 뉴스는 항상 새로운 것만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든 누구든 과거를 금방금방 있습니다. 자기가 5년 전에 말을 해놓고 5년 현재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또 5년 전에 당신 얘기했으면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지. 미래는 현재 속에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항상 현재와 미래만 봅니다. 그래서 YTN 같은 경우에 정말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탐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일관된 표기가 필요한 자막이나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의원을 인터뷰한 내용 자막에서 인터뷰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각각 다르게 표기됐습니다. 어느 의원은 당명을 표기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반면에 다른 의원은 당명이 빠져 있고 단순히 국회의원이라고 표시돼 있었는데요. 그 이후 시간에 수정이 돼서 방송됐지만 수정된 자막도 앞선 방송의 자막 표기와 다르게 표기됐습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자막을 표기해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출석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자막에 이재명 시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공간이 모자라 간단하게 요약을 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다 들어간 스크롤 자막에서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자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풍 관련 소식을 기상캐스터가 외부에서 차분히 진행을 하다가 자리를 옮겨 풍향계 밑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노출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기상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에서 화면 전환이 뒤늦게 되면서 캐스터가 적힌 내용을 읽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에서 왜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지? 왜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을 때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서로 생각이나 경험이 다르다는 점도 있겠지만 각기 자기 입장에서 현상을 해석하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해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더 많은 설명을 해야 이해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왜 부분에서 새로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 사고가 반복적이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비춰지는 것은 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빈약하면 핀잔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시조인 해럴드 라스웰은 Who gets what, how,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는지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문을 열었습니다. 후에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로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왜는 명확한 정보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 보도에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 보도에서도 이유가 약하거나
이유가 빠지면 예리함이나 각이 없는 맹탕 뉴스가 될 뿐입니다. 왜는 뉴스의 맛을 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일수록 왜에 해당되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둘러대는 수법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런 수법을 동원하는 횟수는 많아졌지만 뉴스 보도는 정당한 이유를 가려내는데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좀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등 상투적인 변명들이 이유로 오랫동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의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나태함을 되풀이하는 나른한 보도가 된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항상 이런 핑계를 정당한 이유로 보도하는 뉴스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또 다른 의문을 생산하고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전문가의 보도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로 오해를 받게 되고 중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뉴스 보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큰 파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에 대한 이유를 적확하게 짚어내는 정직성의 지혜와 기술은 저널리즘의 강점이었고 시청자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